아우라 그룹의 꼭대기층,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한 제국에서 강진우 회장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액자처럼 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정복해야 할 잿빛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와 통제 속에 놓여 있었고 그 질서의 정점에는 바로 강진우 그 자신이 있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고 오직 냉철한 이성과 강철 같은 의지만이 느껴졌다. 그의 앞에는 방금 결제를 마친 서류 더미가 칼같이 정돈되어 있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인수합병 계약서였지만 그에게는 시장 좌판에서 생선 한 마리를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상일 뿐이었다. 비서 박지훈 실장이 소리 없이 다가와 빈 찻잔을 채웠다. 박 실장은 강진우의 그림자처럼 수년을 함께했지만 단 한 번도 그의 상사가 평정심을 잃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기계처럼 정확했고 빙산처럼 차가웠다. 태화그룹의 주가 동향은 어떻지? 진우가 도시의 풍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집무실의 서늘한 공기처럼 낮고 건조했다. 박 실장은 태블릿을 들어 즉시 보고했다. 예상대로 하락세입니다. 저희가 흘린 정보가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최민석 회장이 백기를 들고 찾아올 겁니다. 진우는 만족스럽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사업은 체스 게임이었고 그는 단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압도적인 플레이어였다. 그의 삶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된 대로 흘러갔다. 아침 5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정확히 8시에 회사에 출근해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하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여자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접근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철옹성에 들어올 수 없었다.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이자 약점이라고 그는 믿었다. 하지만 아주 가끔 깊은 밤홀로 남겨졌을 때 그는 기억나지 않는 어떤 하룻밤의 파편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곤 했다. 빗소리, 낯선 여인의 희미한 실루엣,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실감. 그날도 진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독하게 긴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롤스로이스의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자니 또다시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기억의 조각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가볍게 미간을 찌푸리며 머리를 흔들었다. 피로가 쌓인 탓이라 생각하며 애써 잡념을 지워냈다. 차량은 강남의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한 테헤란로를 부드럽게 미끄러지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겹치면서 거리는 값비싼 외제차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평화로워 보였다. 반면 같은 시간 서울의 가장 낮은 곳,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느 비좁은 반지하 단칸방에서는 한서연이 낡은 재봉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는 고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방 안에는 4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굶주린 배를 서로의 온기로 채우고 있었다. 5살배기, 4쌍둥이, 건이, 민이, 화, 그리고 리는 서연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엄마, 배고파요. 막내 리니가 잠투정하듯 칭얼거렸다. 서연은 재봉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힘겹게 미소 지었다. 조금만 참아, 우리 아가. 이거 하나만 더 끝내면 맛있는 빵 사러 갈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첫째 건이는 의젓하게 동생들을 다독였다. 리나, 뚝, 엄마 힘드시잖아. 우리가 착하게 기다려야지. 건이는 나이에 맞지 않게 조숙했고 늘 동생들을 지키는 작은 가장 역할을 자처했다. 서연의 삶은 5년 전 그날 이후로 송두리째 바뀌었다. 모든 것을 잃고 뱃속의 내 생명과 함께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다. 식당 설거지, 공사장 막노동, 청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옷 수선까지 그녀의 손은 쉴 틈이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은 지독한 굴레처럼 그녀와 아이들의 목을 조여왔다. 며칠째 이어진 허기에 아이들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서연은 찢어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결국 서연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가장 깨끗한 옷을 입히고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매만졌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무작정거리로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아이들의 아버지, 지난 5년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그 남자를 찾아야 했다. 비록 그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가 가진 단서는 그가 아주 높은 사람이라는 것과 그의 이름뿐이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헤맨 끝에 서연과 아이들은 우연히 거대한 빌딩 앞에 멈춰섰다. 아우라 그룹. 서연은 숨을 삼켰다.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인다는 바로 그곳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빌딩에서 걸어 나오는 한 남자를 보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매, 조각 같은 얼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분위기까지. 바로 그 남자, 강진우였다. 강진우의 롤스로이스가 미끄러지듯 도로로 진입하려던 순간이었다. 아이들이 먼저 움직였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네 아이는 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칠흑같이 검은 차를 향해 달려갔다. 안 돼. 서연이 절박하게 소리쳤지만 아이들의 작은 발은 이미 그녀의 손을 떠나 있었다. 아이들은 육중한 차체 앞을 막아서며 작은 손으로 차가운 차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아이들의 등장에 운전기사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슨 일이냐? 강진우가 감았던 눈을 뜨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운전기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 아이들이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창밖을 보았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꼬질꼬질한 옷을 입은 4명의 아이들이었다. 그 순간 아이들은 자신들을 쳐다보는 진우의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세상이 멈추는 듯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4개의 작은 입에서 동시에 터져 나온 그 한마디가 강남 한복판의 소음을 갈랐다. 아빠. 그 외침은 마치 천둥처럼 강진우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의 얼음장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아빠?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주변에 있던 기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아이들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아이들은 필사적으로 차에 매달리며 외쳤다. 아빠, 우리를 몰라보겠어요? 우리 건이, 민이, 화, 린이에요. 그때 군중을 해치고 한서연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울먹였다. 얘들아, 이러면 안 돼. 어서 이리 와.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어 차 안에 앉아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수치심과 절망감,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강진우는 차창 너머로 아이들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 가늘게 떨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 낯익은 실루엣이었다. 그는 기억의 심연을 헤집으려 했었다. 빗소리, 그리고 희미한 여인의 얼굴, 그 파편적인 이미지들이 눈앞의 여인과 겹쳐지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 느껴졌다. 아이들의 얼굴이 기묘하게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닮아 있다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다. 회장님, 출발할까요? 박지훈 실장이 침착하게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동요가 섞여 있었다. 강진우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저 창밖의 혼란스러운 풍경을 필사적으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과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한 여자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세상에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등장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에 터져 나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아빠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롤스로이스의 문이 닫히는 순간 강진우의 세계와 바깥 세상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하지만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와 기자들의 아우성은 두꺼운 방탄 유리를 뚫고 들어오는 듯했다. 차는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자마자 총알처럼 튀어나갔고 강남 한복판에 남겨진 한서연과 내 아이 그리고 흥분한 기자들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이드미러 너머로 사라졌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지훈 실장은 쉴 새 없이 울리는 휴대폰을 붙잡고 상황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강진우는 미동도 없이 창밖의 흐릿한 야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전례 없는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아빠. 그 단어가 끊임없이 뇌리를 맴돌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완벽한 통제력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과 기묘하게 닮아있던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겁에 질린 채 떨고 있던 여자의 희미한 실루엣을 떨쳐내려 했었지만 그럴수록 이미지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5년 전 기억에서 지워진 그 하룻밤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강진우 회장, 숨겨진 내 아이의 아빠 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도배되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회사 전화는 문의와 항의로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긴급 소집된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평생을 회사에 몸바쳐온 늙은 임원들은 감히 회장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모두가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는 밤사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하룻밤 만에 수조 원이 증발한 주가 현황판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법무팀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최고 수위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홍보팀은 공식 입장을 내라. 사실무근이며 아우라 그룹을 흔들려는 악의적인 음해라고. 그리고 이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을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리는 듯했다. 같은 시각 아우라 그룹의 위기를 가장 기쁘게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태화그룹의 최민석 회장과 그의 딸 유희라였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그들은 TV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강진우의 스캔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역시 내 딸이야. 이런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었을 줄이야. 최민석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칭찬했다. 유희라는 붉은 입술을 우아하게 닦으며 교활하게 웃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아버지. 강진우는 이제부터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될 거예요. 유희라는 오랫동안 강진우를 원해왔다. 그의 능력, 그의 부,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탐냈다. 아우라 그룹과 태화 그룹의 정략 결혼은 그녀의 목표를 이루어줄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강진우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유희라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욕망은 증오로 변질되었다. 5년 전 그녀는 강진우의 곁에 나타난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보고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그래서 더러운 수를 써서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망령을 이용해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언론사에 더 자극적인 소스를 풀어 그 여자가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파렴치한 꽃뱀이라고, 아이들을 앞세워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기꾼이라고 몰아가 유일아가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녀의 눈은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강진우가 아무리 냉정해도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치진 못할 거예요. 그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우리는 아우라의 숨통을 끊어놓으면 돼요. 최민석은 딸의 잔인함에 흡족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이번 스캔들은 아우라 그룹을 집어삼킬 절호의 기회였다. 한편 한서연과 아이들은 기자들을 피해 간신히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다. 그녀가 저지른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왔는지 TV와 인터넷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어리석은 행동이 아이들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은 것만 같아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 아이들은 엄마의 불안을 느꼈는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 꼭 붙어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첫째, 건이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니야, 너희는 잘못한 거 없어.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을 너무 몰랐다. 그 높은 세상의 사람은 자신과 아이들 같은 존재는 안중에도 없을 거라는 사실을, 오히려 자신들이 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긴 불쾌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이제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당장 오늘 밤 아이들에게 먹일 빵 한 조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거대 그룹 회장과의 스캔들이라니. 그날 밤 강진우는 집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박지훈 실장에게 내렸던 비밀 지시에 대한 첫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깊이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만. 강진우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서류에는 한서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사진, 그리고 지난 5년간의 행적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세월의 풍파에 지쳐 보였지만 맑고 강단 있는 눈빛은 그대로였다.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반응했다. 분명히 아는 얼굴이었지만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 그는 서류로 눈을 돌렸다. 한서연, 28세, 고아 출신으로 명문대를 수석으로 입학할 만큼 수재였으나 5년 전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적 이후 서울 변두리를 전전하며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왔고 주민등록상에는 4명의 아이들이 그녀의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출생신고일은 5년 전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날로부터 정확히 10개월 뒤였다. 특이사항은 없었나? 진우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주변인 탐문 결과 그녀는 매우 성실하고 정직하며 아이들을 끔찍이 아끼는 여자라는 평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돈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일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 실장의 보고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담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강진우의 마음속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꽃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차가운 얼굴 위로 어른거렸다. 아주 만약에 저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그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가정을 떠올렸다. 자신의 핏줄이 지난 5년간 저런 비참한 삶을 살아왔다는 말인가. 그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우라 그룹에 더 이상의 피해가 가서는 안 되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뒤를 돌아 박 실장에게 명령했다. 내일 아침 그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음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어스름한 시간에 한서연의 낡은 휴대폰이 희미하게 진동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였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자 기계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지훈 실장입니다. 1시간 뒤 약수동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뵙겠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회장님의 뜻입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고 서연은 잠시 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쓸어보며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공원에는 짙은 새벽 안개만이 자욱했다. 약속된 벤치에 강진우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이 아닌 평범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벤치에 앉은 남자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우는 아이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서연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빛은 어떠한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텅 빈 유리구슬 같았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지? 돈인가? 강진우가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만 아이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우는 그녀의 말을 믿는다는 듯한 표정도 믿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본론을 꺼냈다. 증명이 필요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오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내 지시에 따라야 할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거부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그의 말은 제안이 아닌 통보였다.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진실이었고 유전자 검사는 그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다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강진우의 움직임은 유희라의 감시망에 즉시 포착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그가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차갑게 웃었다. 역시 예상대로 움직이는군, 강진우. 너무 똑똑한 건 때로 약점이 되기도 하지. 그녀는 즉시 국내 최고의 유전자 감식센터인 K바이오의 센터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과거 유희라의 아버지 최민석 회장으로부터 막대한 뒷돈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준 약점이 있는 인물이었다. 유희라는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센터장님, 제 목소리 기억하시죠? 아버님께서는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유희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협박이 담겨 있었다. 곧 강진우 회장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거예요. 샘플이 뒤바뀌든 결과값이 조작되든 상관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친자 불일치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성공한다면 태화 바이오의 사장 자리를 약속드리죠. 하지만 실패한다면 센터장님의 과거가 세상에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센터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유이라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음에 만족하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유희라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강진우는 절대 상대를 얕보는 법이 없는 남자였다. 그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두 수, 세 수 앞을 내다보았다. 그는 박지훈 실장을 집무실로 불렀다. K바이오에서 진행하는 검사는 미끼일 뿐이다. 진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분명 누군가 손을 써놓았을 거다.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곳을 이용할 거라고 예상했겠지. 박지훈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럼 진짜 검사는 어디서 진행하시겠습니까?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유전자 분석 연구소로 보낸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젯밤 내가 그 여자 집에서 몰래 수거해온 아이들의 칫솔과 머리카락, 그리고 내 샘플을 오늘 아침 국제특송으로 이미 발송했다. K바이오에서는 아이들과 내 구강상피 세포를 채취해서 형식적인 절차만 밟도록 해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게. 박지훈은 상사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강진우는 이미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완벽한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속이려는 자를 역으로 속여 그들의 정체를 밝혀낼 생각이었다. 약속된 시간에 한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K바이오 센터를 방문했다. 박지훈 실장이 모든 절차를 안내했다. 거대한 기계들과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 앞에서 아이들은 겁을 먹고 서연의 뒤로 숨었다. 서연은 아이들을 다독이며 눈물을 삼켰다. 괜찮아, 아가들아. 그냥 잠깐 따끔하기만 할 거야. 엄마가 옆에 꼭 있을게. 강진우도 센터에 나타났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과 아이들의 구강상피세포가 채취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센터장은 그의 앞에서 아무런 흠도 잡힐 수 없도록 완벽하게 연기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전체가 숨을 죽이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론은 연일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고 유이라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침내 결과가 나오는 날 박지훈 실장은 굳은 표정으로 2개의 서류 봉투를 들고 강진우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하나는 K바이오에서 온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스위스에서 막 도착한 국제우편이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진우는 먼저 K바이오의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는 봉투 안의 보고서를 천천히 꺼내 읽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그의 예상대로 선명하게 인쇄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0%. 유희라가 만들어낸 완벽한 거짓이었다. 하지만 강진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마치 신문 기사를 읽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스위스에서 온 2번째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개봉했다. 박지훈 실장조차 침을 삼키며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강진우의 눈동자가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에 멈추었다. 그곳에는 K바이오의 결과와는 정반대의 진실이 적혀 있었다. 부권 확률 99.999%. 4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친자식임을 증명하는 과학적인 증거였다. 그 순간 강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것은 놀라움이나 기쁨이 아니었다. 자신의 핏줄을 기만한 자들에 대한
그리고 감히 자신을 속이려 한 적에 대한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었다. 그는 이제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저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들이며 보이지 않는 적이 바로 자신의 주변에 있다는 것을. 강진우는 두 개의 상반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말없이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그 깊은 눈 속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배신과 기만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이 지난 5년간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생각하자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생경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그것은 분노와는 다른 서늘한 책임감이었다. 그는 박지훈 실장에게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 여자와 아이들이 사는 곳으로 간다. 지금 당장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뒤로하고 강진우의 롤스로이스는 서울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즐비하던 명품 매장과 고층 빌딩은 사라지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건물들이 좁은 골목을 따라 위태롭게 서 있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비좁은 길을 지날 때마다 세상의 모든 악취가 차 안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강진우는 무표정하게 창밖을 응시했다. 이곳이 자신의 아이들이 자라온 세상이라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축축한 반지하 주택 앞이었다. 강진우가 차에서 내리자 그의 존재감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그의 구두가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닿는 순간 마치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는 듯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곰팡내 나는 어두운 계단을 내려갔다. 박지훈 실장이 그의 뒤를 따랐다. 낡은 철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문을 연 한서연은 문 앞에 서 있는 강진우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그의 등장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서연을 지나 방 안의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아이들은 낯선 남자의 등장에 겁을 먹고 서연의 등 뒤로 숨었다. 방 안은 한눈에 봐도 비참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비좁은 공간에 4명의 아이들과 1명의 어른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진우는 다시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아무런 서론 없이 품 안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서연 앞에 낡은 밥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하나는 K바이오의 가짜 결과지였고 다른 하나는 스위스에서 온 진짜 결과지였다. 읽어봐.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0%와 99.999%. 극명하게 엇갈린 2개의 숫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자 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 그리고 그게 누구든 아이들은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지. 그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최근 자신과 아이들을 미행하는 듯한 낯선 시선들을 떠올렸다. 진우는 또 다른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밥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박지훈 실장이 밤새 준비한 계약서였다. 아이들은 내 자식이 맞다. 그러니 내가 책임진다. 그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말했지만 그 뉘앙스는 아버지가 아닌 기업의 총수로서 자신의 자산을 확보하려는 것에 가까웠다. 오늘부로 당신과 아이들은 내 집으로 들어온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때까지 당신은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내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 할 거야. 그는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의료,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 지원이 제공될 것이다. 그들은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로서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대가로 한서연은 이 모든 일에 대해 함구해야 하며 강진우의 어떠한 사생활에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녀는 그와 아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오직 아이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거래였다. 아이들의 미래와 안전을 담보로 한 차가운 계약.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아이들을 찾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통제하려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이자 불확실성이었다. 서연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지난 5년간 홀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남자는 돈과 힘으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싫어요. 서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이들은 내 전부예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하지만 강진우는 그녀의 반항을 예상했다는 듯 코웃음 쳤다. 자격? 지금 당신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는 게 뭔지 둘러봐. 이 곰팡이 핀 단칸방? 굶주림?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을 이런 시궁창에 계속 내버려 둘 셈인가?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서 더욱 아프게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게다가 당신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진우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할 정도의 힘을 가진 자들이야. 그들이 당신과 아이들을 가만히 둘 것 같나? 내가 아니면 당신은 아이들을 지킬 수 없어. 그의 마지막 말은 서연의 모든 저항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분노는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등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결국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계약서의 차가운 종이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그녀는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지도 않고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서연.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쓰는 것이 마치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처럼 느껴졌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녀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말했다.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아이들은 아무 잘못 없으니까. 진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이 성립되자마자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박지훈 실장의 지시에 따라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와 서연과 아이들의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순식간에 정리했다. 서연은 5년간의 고된 삶이 담긴 낡은 짐들이 검은 비닐봉지에 담기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의 옷자락만 꼭 붙잡고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은 반지하 방을 떠나 골목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자신들의 낡은 보금자리를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이제 막 자신의 자유를 팔아 아이들을 위한 황금 세장을 산 것이었다. 그 세장 안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강진우의 저택은 성체와 같았다. 서울의 부촌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아 도시를 발 아래에 두고 있었고 높은 담벼락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은 외부 세계와의 완벽한 단절을 의미했다. 한서연과 아이들이
처음 그곳에 발을 들였을 때 그들은 거대하고 차가운 미술관에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졌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집사부터 메이드까지 모든 고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최소한의 말만 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 거대한 집에 압도되어 서연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천진난만함은 곧 두려움을 이겼다. 그들은 곧 넓은 복도를 술래잡기 하는 경주장으로 만들었고 푹신한 소파를 트램펄린처럼 뛰어다녔다. 조용하고 질서 정연하던 저택은 4명의 작은 침입자들로 인해 조금씩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이들을 말리느라 진땀을 흘렸지만 강진우는 의외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 무심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의 어색한 동거는 식사 시간에 극에 달했다.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강진우와 한서연 그리고 아이들이 마주 앉았다. 살얼음판 같은 침묵 속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언제나 아이들이었다. 아저씨는 왜 밥 먹을 때 말 안 해요? 우리 엄마가 밥 먹을 때는 즐겁게 먹어야 소화가 잘 된대요. 호기심 많은 막내 리니가 묻자 진우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저씨는 아빠 맞아요? 근데 왜 우리랑 같이 안 놀아줘요? 둘째 미니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은 강진우가 평생 쌓아온 방어막을 교묘하게 꿰뚫었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후계자, 보호해야 할 자산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를 살아있는 인간, 아버지라는 이름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질문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의 서재 책상 위에 어느 날부턴가 아이들이 그려놓은 삐뚤빼뚤한 가족 그림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강진우가 아이들에게 정을 붙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게 되면 언젠가 자신에게서 아이들을 완전히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조항들을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자신은 그저 아이들의 보호자일 뿐 이 집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녀는 의식적으로 진우와 거리를 두었고 그와 마주치는 모든 순간을 피하려 했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다. 유난히 몸이 약했던 셋째 화가 갑자기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끙끙 앓았다. 서연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저택의 주치의가 한밤중에 달려와 진찰하고 해열제를 처방했지만 아이의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이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끊임없이 아이의 몸을 닦아주며 애타는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만 불렀다. 한밤중에 소란에 잠이 깬 강진우는 자신의 방에서 나왔다. 그는 아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서연의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자 침대 옆에 주저앉아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필사적으로 아이를 간호하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진우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강한 모성애를 보았다. 돈을 노리는 꽃뱀도 자신의 인생에 불쑥 나타난 이물질도 아닌 오직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세대야의 찬물을 받아왔고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녀를 도왔다. 그들은 밤새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다. 오직 아이의 거친 숨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서연의 기도 소리만 이 방안을 채웠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다. 아이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진우는 자신의 손으로 아이의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면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동틀 무렵 기적처럼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지자 서연과 진우는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때였다. 창밖에서 후두둑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밤새 내린 비였다. 규칙적으로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듣는 순간 두 사람의 머릿속에 동시에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흐릿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안개를 걷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강진우의 머릿속에는 낯선 호텔 방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창밖에는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는 와인에 취해 있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밖을 내다보던 한 여자의 뒷모습. 그는 왜인지 모르게 그 모습이 위태로워 보여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뒤돌아보았을 때 그는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빛은 바로 지금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한서연의 눈빛과 똑같았다. 같은 순간 한서연의 머릿속에도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세상에 혼자 버려졌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던 그날 밤, 낯선 남자의 호텔방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된 그녀는 창가에 서서 처량하게 비를 맞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자신의 어깨에 따뜻한 재킷을 덮어주었다. 뒤를 돌아보자 술에 취해 있었지만 눈빛만은 놀랍도록 다정했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날 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혹시 당신이었나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각자의 기억 속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하룻밤의 진실이 마침내 두 사람 앞에서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동시에 싹트고 있었다. 아이의 열이 내린 다음 날 아침, 강진우의 저택에는 어색하지만 이전과는 미묘하게 다른 공기가 흘렀다. 밤새 함께 아이를 돌봤던 강진우와 한서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아주 조금은 허물어져 있었다. 강진우는 식탁에서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몸은 괜찮으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변화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작게 술렁이는 것을 느꼈다. 5년 전 그날 밤에 다정했던 그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저택 안에 심어둔 정보원으로부터 강진우와 한서연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유희라는 분노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자신의 계획이 오히려 두 사람을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강진우의 옆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역시 가난한 것들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데 선수라니까. 그녀는 와인잔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그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로 결심했다. 유희라는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는 비서를 불렀다. 그 여자 한서연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됐어. 그녀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아이를 돌볼 자격도 없는 위험하고 부도덕한 여자로 믿게 만들어야 해. 강진우가 2번 다시는 그 여자에게서 연민 따위를 느끼지 못하도록 그녀는 비서의 귀에 자신의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속삭였다. 그것은 바로 네 아이 중 하나를 이용해 대중 앞에서 한서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연극과도 같은 가짜 납치극이었다. 며칠 후 서연에게 뜻밖의 외출 기회가 찾아왔다. 강진우가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주라며 자신의 백화점 VIP 카드를 건넨 것이다. 갑작스러운 그의 호의에 서연은 당황했지만 매일 집안에만 갇혀 지내는 아이들을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물론 그녀와 아이들의 곁에는 강진우가 보낸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감시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들의 들뜬 모습을 보니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이 거대한 덫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우라 그룹 소유의 최고급 백화점. 그곳은 유희라가 준비한 연극의 무대였다. 서연과 아이들이 아동복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유희라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이 잠시 첫째 건이의 옷을 골라주는 사이 호기심 많은 둘째 미니가 화려한 장난감 코너에 한눈이 팔려 혼자 그쪽으로 달려갔다. 서연이 뒤늦게 미니를 찾았을 때는 이미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후였다. 미니야, 서연의 절박한 외침이 매장 안에 울려 퍼졌다. 경호원들이 사색이 되어 흩어졌고 백화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미친 사람처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백화점 안을 헤맸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백화점의 다른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유이라가 울고 있는 미니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그녀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해낸 영웅의 모습이었다. 세상에, 이 귀한 아이를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저기 구석에서 어떤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려는 걸 제가 겨우 막았어요.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유이라는 이미 연락해둔 기자들 앞에서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미니를 안아 다독이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시면 어떡해요. 이런 곳은 위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녀의 말은 서연을 아이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엄마로 낙인 찍는 교묘하게 계산된 비난이었다. 서연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백화점 소동으로 떠들썩했다. 재벌가 입성한 신데렐라, 첫 외출에서 아들 잃어버릴 뻔, 엄마 자격 논란. 유일아가 뿌린 대로 언론은 서연을 맹비난했다. 설상가상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서연의 과거 사진과 루머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합성된 사진, 그녀가 과거에 문란한 생활을 했다는 거짓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희라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한서연은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엄마가 되어 있었다. 소식을 접한 강진우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자신의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이런 불미스러운 스캔들에 다시 오르내린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서연에 대해 품었던 작은 온기나 연민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 때문에라는 생각뿐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는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진우는 책상 위에 서연의 루머가 담긴 신문과 사진들을 던지며 소리쳤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한눈 판 게 아니에요. 정말 순식간에. 그리고 이 사진들 다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강진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과 논리가 아닌 배신감과 분노만이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을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어. 잠시나마 당신을 동정했던 내가 바보였지. 역시 당신은 내 아이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여자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서연의 심장을 도려냈다. 똑똑히 들어. 강진우가 그녀에게 다가서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은 내 허락 없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집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아이들의 모든 것은 내가 직접 관리한다. 당신은 그저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옆을 지키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교묘한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의 안전을 위협한 무책임한 엄마라는 오명, 그리고 이제 막 싹트려던 남자와의 작은 신뢰까지도. 그녀는 다시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백화점 사건 이후 강진우의 저택은 얼음 감옥으로 변했다. 한서연은 모든 행동을 감시당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방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를 대하는 고용인들의 시선은 경멸과 동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진우는 그녀를 유령처럼 취급했다. 그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그녀를 보지 않았고 그녀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의 차가운 무시는 날카로운 비난보다 더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오직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만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강진우 역시 편하지 않았다. 그는 한서연에게 내뱉었던 자신의 잔인한 말들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죄책감과 혼란이 그를 덮쳤다. 아이를 잃어버릴 뻔했던 공포에 질려 울부짖던 서연의 얼굴, 그리고 5년 전 그날 밤 슬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이 겹쳐 보이며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며 애써 감정을 지우려 했지만 한 번 생긴 마음의 균열은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는 진실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불면증에 시달리던 진우는 저택 안을 정처 없이 헤맸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서연과 아이들의 초라한 짐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녀의 과거에 대한 더러운 증거라도 찾아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먼지 쌓인 상자들 중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베넷 저고리와 달아빠진 아기 신발 같은 그녀의 가난하지만 애틋했던 모성애를 증명하는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무심코 상자 안을 뒤적였다. 그리고 그의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다. 그가 그것을 꺼내 들었을 때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것은 아주 낡고 값싸 보이는 군데군데 녹까지 슬어있는 머리핀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 머리핀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5년 전 비 내리는 밤 술에 취한 그가 포장마차 앞에서 충동적으로 샀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다. 그는 세상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진 듯한 얼굴을 하고 있던 그녀의 머리에 이 핀을 직접 꽂아주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당신에게는 슬픈 얼굴보다 웃는 얼굴이 더 어울려요. 그가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그것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기억의 조각이었다. 유일하도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진실의 파편. 한서연이 지난 5년간 이 보잘것없는 머리핀을 간직해왔다는 사실은 그녀가 돈을 노린 꽃뱀이라는 세상의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진우는 머리핀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견고했던 확신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박지훈 실장이 긴급히 그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회장님, 지난 백화점 사건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 실장은 강진우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조사를 계속해왔다. 그것이 자신의 주군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켜서 강진우 앞에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가 밤새 정리한 사건의 진실을 담은 충격적인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 실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첫째, 아이가 사라졌던 정확한 시간대에 해당 구역의 CCTV 영상이 모두 손상되었습니다. 단순한 오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둘째, 유희라 이사의 동선입니다. 쇼핑 중이었다는 그녀의 주장과는 달리 그녀는 사건 발생한 시간 전부터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박 실장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셋째, 언론의 반응입니다.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기도 전에 몇몇 인터넷 언론사에서 이미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언론사들은 모두 태화그룹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서연 씨에 대한 악성 루머입니다. 유포된 사진들은 조잡하게 합성된 흔적이 있었고 거짓 증언을 한 인물들을 추적한 결과 모두 유일아 이사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박지훈 실장이 제시하는 논리적인 증거들은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강진우의 가슴에 밝혔다. 그의 손안에 있는 낡은 머리핀과 박 실장의 보고서가 합쳐지자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 타이밍 좋게 터진 납치 자작극, 그리고 한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악랄한 언론 플레이까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유희라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유희라의 교묘한 연극에 놀아나 자신의 아이들을 낳고 길러준 여자를 의심하고 모욕했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 분노는 한서연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기만한 유일아와 최민석 일가를 향한 차갑고 무서운 분노였다. 그는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까지도 모두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유일아가 자신과 한서연을 갈라놓기 위해 어떤 짓을 꾸몄던 것은 아닐까. 5년의 시간,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이 비참한 환경에서 자라야만 했던 그 모든 세월을 송두리째 도둑맞았다는 생각에 그는 참을 수 없는 사리를 느꼈다. 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결심을 굳힌 사냥꾼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머리핀을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고 박지훈 실장을 바라보았다. 5년 전 유일아가 내 주변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알아내.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져. 그리고 태화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약점도 모조리 파악해.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와 함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강진우는
가장 먼저 한서연을 찾아갔다. 그녀는 아이들 방 한쪽 구석의 작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위태롭고 가녀렸다. 5년 전 그날 밤, 비 내리는 창가에 서 있던 그녀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머리핀을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거 기억나?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무겁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머리핀을 보고 숨을 삼켰다. 그녀는 5년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해왔던 물건이었다. 그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해하는 그녀의 눈빛을 읽은 진우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당신을 믿지 못했고 지켜주지도 못했어. 내 어리석음 때문에 당신과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사과해 본 적 없는 오만한 제왕이 처음으로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의 눈에 그렁그렁 맺혀 있던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원망이 아닌 오랜 시간 겹겹이 쌓여왔던 서름과 아픔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유희라가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해 돈 봉투를 내밀며 모욕했는지, 그리고 강진우가 자신을 버렸다는 거짓말로 어떻게 자신을 절망에 빠뜨렸는지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비로소 마주보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재에서 불사조가 태어나듯 그들의 사랑과 신뢰는 잿더미가 된 오해 속에서 더욱 강하게 되살아났다. 강진우는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다시는 당신과 아이들을 혼자 두지 않아. 우리가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모든 시간은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자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의 눈에는 서연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적들을 향한 차가운 분노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빼앗긴 삶을 위해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강진우의 서재는 아우라 그룹을 지키고 태화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 작전실이 되었다. 강진우와 한서연 그리고 박지훈 실장은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유희라와 최민석이 사용했던 비열한 방법들을 그대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언론 플레이, 기업 사냥, 그리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교묘한 공격까지. 서연은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남으며 터득한 날카로운 직감과 통찰력으로 진우가 미처 보지 못하는 허점들을 짚어주며 그의 가장 든든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유이라는 언제나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비열한 짓을 꾸며요. 그녀의 약점은 바로 그 허영심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조언에 따라 진우는 태화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패션쇼와 자선 파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유일아가 자신의 사교계 여왕으로서의 입지를 과시하고 동시에 온갖 불법적인 로비와 거래를 자행하는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었다. 그들은 그 화려한 무대를 그녀의 무덤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박지훈 실장의 정보팀은 태화그룹의 내부 비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손에 들어왔다. 최민석 회장이 사업 논의를 핑계로
강진우의 저택을 방문한 날이었다. 어른들이 서재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이들은 거실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었다. 특히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 둘째 민희는 아빠의 태블릿 PC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때 최민석이 잠시 서재에서 나와 누군가와 통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경계심 없이 비자금 조성에 대한 내용을 거론했다. 장부는 잘 숨겨뒀겠지? 그 돈이 없으면 아우라를 삼키는 건 불가능해. 민희는 어른들의 대화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우연히 태블릿의 녹음 버튼을 눌렀고 최민석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말았다. 아이는 나중에 자신이 악당 목소리를 녹음했다며 신기해하며 서연에게 태블릿을 가져왔다. 처음에는 아이의 장난이라 생각했던 서연은 녹음된 내용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최민석과 유일아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아이의 순수한 행동이 어른들의 치밀한 계획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준 순간이었다. 서연은 즉시 이 사실을 강진우에게 알렸다. 녹음 파일을 확인한 강진우는 짧은 탄성을 내뱉었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군. 그는 아이들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지켜야 할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까지 쥐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는 민희를 번쩍 안아 올리며 생전 처음으로 아이의 뺨에 뽀뽀를 했다. 우리 아들 아주 큰일 했어. 아빠가 상으로 뭐든지 사줄게. 아이의 천진난만한 행동 덕분에 그들의 복수 계획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되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태화그룹의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날, 그들은 적의 심장부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강진우와 한서연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와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정의가 마침내 심판의 칼을 빼어든 순간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서울의 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컨벤션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석과 유희라가 강진우 회장의 사생활 스캔들로 인한 경영 능력 문제를 제기하며 긴급 소집한 자리였다. 홀 안은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모인 주주들과 이사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에선 최민석과 유일아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오늘 강진우를 끌어내리고 아우라 그룹을 집어삼킬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최민석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위선적인 표정으로 아우라 그룹의 위기를 개탄하며 이 모든 것이 강진우 회장의 부도덕한 사생활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회장의 사생활은 곧 회사의 얼굴입니다. 아이들을 앞세운 사기꾼 여자에게 휘둘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강진우 회장은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기세를 몰아 강진우 회장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뒤이어 단상에 오른 유희라는 준비해온 거짓 증거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한서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조작된 사진들과 거짓 증언들은 그녀를 돈의 눈이 먼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다. 여러분, 이런 여자가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진우 회장은 개인적인 감정에 눈이 멀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를 막아야 합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분위기는 완전히 최씨 부녀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회장 해임안 투표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사회자의 말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컨벤션홀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문 앞에는 강진우가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제왕의 위용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초라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닌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모습의 한서연이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네 명의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거대한 혼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이내 엄청난 양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강진우는 아수라장이 된 홀을 가로질러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최민석과 유희라는 예상치 못한 그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진우는 그들을 차갑게 지나쳐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먼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한서연과 아이들을 단상 위로 불렀다. 그리고는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께 제 가족을 소개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 한서연 씨, 그리고 제 목숨보다 소중한 제 아이들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호라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잠시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맹수와 같은 차가운 눈빛으로 돌변해 최민석과 유희라를 노려보았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난 5년간 제 가족에게 가해진 끔찍한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저기 제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최민석 회장과 유희라 이사입니다. 그의 말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희라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증거라도 있어? 증거? 강진우가 차갑게 비웃었다. 물론이지. 그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가장 먼저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두 개의 상반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99.999%와 0%, 그리고 그 0%짜리 결과지를 발급한 K바이오 센터장이 유일아에게 돈을 받고 결과를 조작했다고 자백하는 영상이 이어졌다. 최민석 부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두 번째 증거는 백화점 납치, 자작극의 전말이 담긴 영상이었다. 박지훈 실장이 복원해낸 CCTV 영상에는 유일아의 수아들이 어떻게 아이를 빼돌리고 그녀가 영웅처럼 등장하는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또한 그녀가 언론사를 매수해 한서연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도록 지시하는 녹취 파일도 공개되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이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정타가 터져 나왔다. 장내에 울려 퍼진 것은 너무나도 선명한 최민석의 목소리였다. 장부는 잘 숨겨뒀겠지? 그 돈이 없으면 아우라를 삼키는 건 불가능해. 아들 민희가 천진난만하게 녹음했던 그 파일이었다. 최민석이 비자금을 조성해 아우라 그룹을 집어삼키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 그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모든 것이 폭로되자 주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사기꾼들을 당장 끌어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고함과 욕설이 난무하는 아비규환 속에서 컨벤션홀의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 강진우 측으로부터 모든 증거를 넘겨받은 상태였다. 수사관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굳어있는 최민석과 유희라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진우는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조용히 한서연의 손을 잡았고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긴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거짓을 심판하는 순간이었다.
최민석 일가의 몰락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목이었던 태화그룹은 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 납치, 교사 등 온갖 범죄의 온상이었음이 밝혀지며 공중분해되었다. 최민석과 유희라는 법에 엄정한 심판을 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도했고 대중은 진실의 승리에 환호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진우의 굳건한 리더십을 증명해 보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저택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차가운 얼음성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고 고용인들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 강진우는 눈에 띄게 변했다. 그는 출근 시간을 늦추고 퇴근 시간을 앞당겼다. 주말에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과 함께 팬케이크를 만들다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네 발로 기어다니며 말타기, 놀이를 해주기도 했다. 그 모습은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 아닌 평범하고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한서연은 그런 그와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에 젖었다. 그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과 사랑을 되찾았다. 강진우는 더 이상 그녀에게 차가운 계약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남자였고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두 사람은 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그 공간은 세상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찼다. 며칠 후 강진우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간의 모든 억측과 소문을 바로잡고 자신의 가족을 세상에 정식으로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한서연의 손을 꼭 잡고 네 아이와 함께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섰다. 지난번 주주총회 때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그는 먼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다. 그리고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자신의 옆에 선 가족들을 소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한한 사랑과 긍지가 담겨 있었다. 제 아내 될 사람 한서연 씨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희에게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난 시간 저희 가족은 참으로 길고 힘든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모든 오해와 상처를 극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 합니다. 부디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기자들은 더 이상 자극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가족을 향한 격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며칠 뒤 저택의 정원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푸른 잔디밭 위를 뛰놀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강진우와 한서연은 벤치에 앉아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진우가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서연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당신과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 내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어. 성공과 승리 말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텅 빈 세상이었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그런데 당신과 아이들이 내 삶에 들어온 순간 내 세상은 처음으로 색깔을 갖게 됐어. 웃음과 행복,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지. 당신들은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 줬어.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 강진우가 한 여자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맑은 눈을 꼭 닮은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한서연, 나와 결혼해 주겠어? 계약서의 조항 때문이 아니라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청하는 거야. 남은 평생 당신과 아이들의 곁에서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고백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넘치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와 그들을 와락 껴안았다. 엄마 아빠 결혼 축하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노을지는 정원에 가득 퍼져나갔다. 강진우와 한서연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오해와 음모로 부서졌던 한 가족이 이제는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사랑으로 단단하게 묶였다. 시궁창 같던 과거를 지나 그들 앞에는 눈부신 햇살만이 가득한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